며느리가 건넨 토마토 주스 한 잔. 평소처럼 웃으며 건네는 그 손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나는 그 주스를 받아 들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1시간 뒤 며느리가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왔다. 주스 맛있죠? 그 물음에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글쎄다. 그 주스 아들이 먹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의 손에서 쟁반이 떨어져 나갔고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며느리.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70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배신과 아픔도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왜 그런 주스를 만들었을까? 아들은 왜 그 주스를 마셨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 모든 진실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 걸까?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이 가족 모두를 무너뜨렸다. 나 박영희는 올해 75이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아들 준수가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모시고 살 거야.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그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 며느리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엔 그래도 어머님 하며 따뜻하게 대했는데 요즘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수도 줄었다. 아들 준수에게 물어봐도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수진이도 육아로 힘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유독 나한테만 특별한 음식을 따로 챙겨준다는 거였다. 어머님 이거 혈압에 좋대요. 어머님 이건 관절에 좋다고 해서요. 처음엔 고마웠다. 며느리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효부구나 싶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음식들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이 탓이겠거니 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며느리가 빨간 토마토 주스를 예쁜 유리컵에 담아 가져왔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토마토에 꿀도 넣고 비타민도 가득하게요. 그래 고맙다. 나는 컵을 받아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초조해 보였다. 아니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하고 주스를 탁자 위에 올려뒀다. 어머님 지금 드세요. 신선할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며느리가 재촉했다. 평소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유독 집요했다. 알았어. 조금 이따 마실게. 며느리는 아쉬운 듯 내 방을 나갔다. 나는 그 주스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색깔도 평소 토마토 주스보다 진했고 냄새도 묘했다. 그때 아들 준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다. 엄마 나 왔어요. 응 어서 와라. 준수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탁자 위 주스를 발견했다. 엄마 이거 뭐예요? 토마토 주스? 응 수진이가 해줬는데. 아 저 목말랐는데 마셔도 돼요? 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그건 엄마 주는 거야. 하지만 준수는 벌써 주스를 들어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준수야. 에이 엄마. 어차피 같이 사는데 뭐. 맛있네 이거. 준수는 단숨에 주스를 다 마셔버렸다. 나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아들이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며느리 수진이가 다시 내 방 문을 열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고 왠지 모르게 들떠 보였다. 어머님 주스 맛있죠? 그 물음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다. 그 주스 아들이 먹었는데.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손에서 들고 있던 쟁반이 와르르 떨어졌다.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럴 수가. 며느리는 중얼거리며 거실로 뛰어나갔다. 나는 영문을 몰라 며느리를 따라 나갔다. 거실에서 아들 준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준수야, 괜찮아?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응? 나? 왜? 준수는 멀쩡했다. 며느리는 준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손을 떨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하지. 나 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그 주스에 분명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그 반응, 떨리는 손,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안 돼 하던 그 중얼거림. 모든 게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수진아, 내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어제 그 주스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머님.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바보는 아니야. 내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대체 뭐가 들어간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아들 준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일단 입을 다물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다그칠 순 없었다. 사실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다. 아들 부부는 결혼 10년 차인데 경제적으로 늘 빠듯했다. 준수는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됐다. 문제는 우리 집이 전세로 살고 있다는 거였다. 전세 보증금 3억. 그 돈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다. 남편 명의로 된 그 돈을 내가 관리하고 있었고 아들 부부는 그 집에서 함께 사는 형편이었다. 며느리는 가끔씩 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그 전세금을 아파트 매매로 돌리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도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수진아, 그건 내 시아버지가 남긴 돈이야.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그럼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며느리와의 갈등은 손녀 지우 때문에 더 깊어졌다. 지우는 올해 10살인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며느리는 늘 돈 이야기를 했다. 어머님, 지우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아, 나도 돈이 없어. 나 연금으로 겨우겨우 사는데. 어머님 통장엔 돈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남긴 돈.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다.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무례해졌다.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우리 시어머니 진짜 너무해. 돈은 쌓아두고 손주 학원비도 안 내주고. 그러면서 무슨 할머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며느리 눈엔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집요하게 음식을 가져왔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아, 나 배불러. 에이 어머님, 이거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소름 돋게 느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며느리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작은 병이 하나 있었다.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쥐약 마이너스 취급주의.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대체 뭐지? 며느리가 왜 이런 걸 방에 두고 있는 거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였다. 나는 황급히 병을 도로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청소하다가. 며느리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 눈빛이 무서웠다. 며느리 방에서 쥐약을 발견한 그날 밤 나는 아들 준수를 따로 불렀다. 준수야, 엄마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 준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수진이가 뭘 어쨌다고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 심각해. 수진이 방에서 쥐약을 봤어. 쥐약?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요즘 주방에 쥐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준수야, 내가 마신 그 토마토 주스. 엄마 그만해요. 엄마가 요즘 수진이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도 힘들어요.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엄마가 자꾸 이러면 수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은 나보다 며느리 편이었다. 준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 피곤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이만 자겠습니다. 준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나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 통장, 그리고 옛날 사진들. 그러다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였다.
영희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잘 지켜줘. 준수에게 다 주지 마. 준수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지켜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돈은 내 명의로 해뒀어. 절대 함부로 쓰지 마. 사랑하는 남편 올림.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 며느리를 경계하라고 했구나. 그때 방문이 열렸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며느리는 내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서둘러 편지를 감췄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가와 내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갔다. 어머님 이거 시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며느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준수에게 다 주지 마. 며느리를 지켜봐. 며느리가 편지를 구겨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님 그럼 제가 뭡니까? 저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뭐 했는데요? 시어머니 시중 들고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저를 도둑처럼 의심하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들 준수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오빠 이것 좀 봐요. 며느리가 구겨진 편지를 준수에게 던졌다. 준수는 편지를 펼쳐 읽었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준수의 표정도 굳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수진이를 의심하라고 한 거예요. 준수야 내 아버지는 신중한 분이셨어.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 그럼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나 너무 억울해.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시댁 식구들이 나를 도둑 취급하잖아. 준수가 며느리를 껴안았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나는 그날 밤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나를 떠났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 갔다. 요즘 몸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이다.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렸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특이한 음식 드신 적 있으세요? 특이한 음식이요? 네,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거든요. 무슨 성분인데요? 비소 성분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이해됐다. 며느리가 내게 먹인 그 음식들,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었구나.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며느리를 다그쳤다. 수진아, 내가 내 음식에 뭘 넣은 거야? 며느리는 처음엔 모른 척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검사했어. 내 몸에서 비소가 나왔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되받아쳤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어머님이 뭘 드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먹었잖아. 증거 있어요? 제가 독을 탔다는 증거?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증거가 없었다. 그때 아들 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런데 준수의 얼굴이 이상했다.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준수야, 너 괜찮아? 엄마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준수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오빠. 우리는 급히 준수를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준수는 중독 증상을 보였다. 의사가 물었다. 최근에 뭘 드셨나요? 준수는 희미하게 대답했다. 토마토 주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이럴 수가. 오빠가 마실 줄은 몰랐어. 나는 며느리를 붙잡고 다그쳤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희 빚이 있어요. 빚? 오빠 회사가 망했어요. 3개월 전에. 오빠는 어머님한테 말 못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빚이 쌓였어요. 사채까지 썼어요.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전세금이 오빠 명의로 넘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지우 학교까지 쫓아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들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며느리는 나를 죽이려 했고 내가 평생 믿었던 가족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준수야, 너도 알고 있었니?
준수는 병상에 누워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그래,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나는 분노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그러다 혼란스러워졌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돈을 좀 풀었어야 했나? 그리고 마지막엔 좌절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미친 거예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준수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경고했다. 조금만 더 많이 드셨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수는 내게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준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회사 망한 거, 숨긴 거, 수진이가 그런 짓 하는 거, 모른 척한 거. 다 제 잘못입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준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수진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길래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빚 때문에 미쳐서 그랬다고. 그래서 너는 뭐 했니? 저도 고민했어요. 엄마를 말려야 하나 아니면 수진이 편을 들어야 하나. 근데 엄마, 솔직히 저도 그 돈이 필요했어요. 준수의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엄마, 제가 그 주스 마시고 나서 정신 차렸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신고를 해야 할까? 아들과 며느리를 경찰에 넘겨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그들도 내 가족이었으니까. 대신 나는 결정을 내렸다. 준수야, 수진아, 앉아봐.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엄마가 전세금 중에서 1억을 줄게. 빚 갚아. 엄마. 대신 나머지 2억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다시 열심히 살아. 회사도 다시 알아보고 빚도 갚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나도 미안해. 너희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좀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나한테 음식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고 나도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준수는 새 직장을 구했고 며느리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다. 손녀 지우는 여전히 밝게 웃었다. 그 아이만큼은 이 모든 일을 몰랐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배신하기도 하고, 함께 살지만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용서는 늘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걸. 그게 가족이니까.